네, 반갑습니다. 저를 대한민국에서 마음이 제일 힘든 사람으로 초장부터 제 야코를 탁 죽여 놓으셔서 마음이 힘든 사람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부끄럽네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송전탑 사업을 한 3년째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겪어보지 못한 일을 많이 당해서 좀 뭔가 마음이 좀 힘든 건 왔는데 그렇다고 가장 불쌍할 정도로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소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 11년 정도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일했고 뜻한 바 있어서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교육의 길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 시작 무렵에 말씀하신 그 송전탑 문제와 섞이게 되어서 지금까지 그 일은 잘 못하고 맨날 데모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제목을 물으시길래 우리는 왜 꼭 학교에 다녀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제목으로 달아봤거든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오는 강의여서 저는 사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체로 느낌이 앞에서 보는 인상으로는 꽤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왠지 좀 잘할 것 같은 아닙니까? 잘할 것 같은 그런 인상의 학생들이에요. 저는 좀 이 중에 좀 날카롭게 또 때로는 좀 도발적으로 우리가 발딛고 있는 세상의 기본 전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하고 답이 어떻게 내려지는지는 각자의 몫인데 질문은 누구나 던져야 되는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굉장히 끔찍하게 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왔고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를 이 세상에서 저는 제가 물질적으로 잘 살고 있는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신적으로 망가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러면은 결국은 질문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주어진 처지를 그냥 받아들이고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는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당연하게 여기게끔 폭력을 쓰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학교에 대해서 여러분들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꼭 들려주고 싶은 그 전제가 될 만한 얘기를 먼저 좀 하고 여기 나올 영상이나 사진 자료를 좀 보도록 해줍시다.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이 다 있을 테니까 제 얘기가 부실하거나 검색을 해서 보셔도 됩니다. 거스 반 산트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거장이죠. 그런 사람들 만든 영화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도 졸리더라도 한번 마음 먹고 볼만한 영화이긴 합니다. 교육 얘기를 할 때 저는 꼭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거스 반 산트 감독의 엘리펀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코끼리. 근데 영화에는 코끼리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1999년에 있었던 콜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사고 혹시 아십니까? 미국의 총기 사고가 아주 흔하죠. 툭하면 미국에 한 달 정도 합쳐서 우리 누나가 거기 살아서 2번 정도 다녀온 적이 있는데 합쳐서 한 달 정도 현지 신문을 보니까 정말로 거의 매일처럼 총기 사고가 나와요. 왜냐면 총기 소유가 자유롭고 총알은 마트에 가면 이렇게 코너에 총알 파는 마트 코너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통장을 새로 개설을 하게 되면 통장 개설 기념으로 사은품으로 총을 줘요. 네. 물론 미국의 그 개척지대 초기부터 자기 재산과 자기 가족을 자기가 지켜야 된다는 인디안들이나 다른 부족들의 침탈에 대비해서 그래서 초기 소유 자유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나라이긴 한데 1999년에 고등학교 학생 2명이 에릭과 딜런이라는 이 학생이 그냥 가방에 실탄과 총을 2정 들고 들어가서 걸리는 족족 이렇게 쏘았어요. 수십 명이 부상을 입고
학생 12명, 그리고 선생님 1명, 13명이 죽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 사건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약간의 그 발상은 그 실제 바탕에 있고 나머지는 약간 좀 극화되어 있는데, 그 영화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실제로 죽었던 사람 13명과 그 다음에 가해자 2명, 15명의 하루 일과가 나와요. 근데 그 학교의 일과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떤 여학생 하나는 몸이 뚱뚱해가지고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해요. 여학생인데.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책 보는 거.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사서 보도를 하는데 그 일만 하는데 나머지 그 누구도 자기한테 따뜻한 대화를 그러지 않아요. 그냥 자기는 자기대로 혼자 그냥 살 빼려고 운동장을 막 돌다가 시간 되면 도서관 가서 도서관 일을 합니다. 또 어떤 한 친구는 그 이혼한 집에 엄마랑 같이 사는 소년인데 사진광이에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온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뻑하면 그냥 카메라를 들이대요. 흠칫 놀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자가 사진광, 덕후죠. 덕후, 사진 덕후인데 사덕이죠. 사덕. 그냥 하이파이브 해주고 돌아가요. 쟤는 저런 놈. 어떤 애들은 동성애 관련 토론을 하고 있는데 별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논술 토론대회처럼 미국의 학교 교육에서도 토론이라는 걸 해야 레포트를 쓸 수가 있고 뭐 통과가 되니까. 근데 뭐 애들끼리 동성애 관련 토론을 하다가도 시시덕거리다가 휴대폰 전화 문자 메시지 받고 나와서 또 시시덕거리 통화하고 그냥 시간 때우기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또 몇 명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여학생들이 남녀공학이니까 그 치어리더, 그러니까 여학생들 세계에서 치어리더는 좀 잘 나가는 애들이고 몸매도 좋고 이 애들끼리 자기가 공통적으로 작성하는 남자 운동부서 하나가 있는데 그 여자 친구가 있어요. 여자 친구 불러가지고 저 패기로 하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식당에 가서 급식을 먹는데 그 미국식 급식이죠. 먹고 나서는 살을 빼야 되니까 화장실에 다 몰려가지고 토해요. 이렇게 두드려주면서 살 안 찌게 하려고. 그러니까 먹긴 먹되 그게 살로 가는 건 죽어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있고 또 교장선생님 한 명이 나오는데 애 하나를 호되게 야단치는 교장선생님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영화를 보다 보면 이 사람들 곧 죽겠구나 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고 죽을 만한 짓을 한 사람들은 아니죠. 그러고 있는데 이제 가해자 아예 둘이가 나와요. 근데 한 애는 피아노를 잘 치는데 뭔가 좀 피아노가 잘 안 돼요. 베토벤의 월광소나타를 연주를 하다가 음이 하나 딱 틀리니까 화가 나서 피아노를 꽉 부딪혀요. 근데 수업 시간에 그 가해자 두 학생이 한 반인데 운동부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선생님 안 보는 데서 막 쭉 패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맞고만 있는 애죠.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컴퓨터 TV를 딱 켜니까 TV 아마 비디오 그 테이프인 것 같은데 나치 알죠? 나치 관련 나치가 막 처단하고 하는 그런 영상이 나오는 TV를 보고 있어요. 얘들이 좀 그런 데 빠져있는 극우적인 데 빠져있는 애들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근데 좀 있으니까 택배 회사에서 택배 배달이 와요. 최신형 총기가 주문한 총기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케이 이래가지고 애들이 지하실에 가가지고 이 모래로 집어넣은 모래 그 푸대 있죠. 그걸 꽉 쌓아놓았어요. 거기다 대고 이제 칠판을 장전해가지고 쏘는 연습을 두두두두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둘이가 샤워장에 가서 오늘 드디어 그 때가 왔어. Have fun 그래. 좋은 시간 가지자. 그러더니 키스 한번 못하고 듣는 거 억울하지 않아? 그러더니 샤워를 하다 말고 남자애들 둘이서 뜨거운 키스를 해요. 약간 동성애 코드가 좀 있어요. 그러고서는 학교로 가요. 학교로 가서 이제 마주치는 애들 족족 하나씩 쏘아요. 도서관에서 사서 일 도중하고 뚱뚱한 그 여자애를 왕따 여학생을 탁 쏘아서 죽이고 또 애 하나를 야단치고 나서 복도로 나오는 교장선생님을 구속으로 몰아가지고 또 쏘아 죽여요. 그리고 동성애 토론장에서 나와가지고 시시덕거리고 있는 애를 갖다가 또 쏘아서 죽여요. 그리고 여자 화장실로 확 들어가더니 그 토해주고 있는 그 치어리더 여학생도 또 쏘아서 죽여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초반에 나왔던 그 11 명의 13명의 피해자들을 한 명 다 쏴 죽이고 자기들도 죽어요. 그리고 영화 끝이 납니다. 이 뭔 소리야? 이러죠, 그죠? 근데 이 영화는 제목과의 연관이 참 중요해요. 엘리펀트, 코끼리인데, 코끼리는 미국에는 양당제가 있잖아요. 공화당과 민주당. 공화당, 그 보수적인 정당이고, 공화당을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하고,
아마도 그 공화당에 대한 야유, 미국의 총기 문화를 아주 떠받들어주고 민주당 정권에서 총기 소유를 규제하자는 법을 올리면 족족 무너뜨리는 당이 공화당이거든요. 그 공화당에 대한 야유도 아마 들어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서양 우화에 그 거실에 코끼리라는 그 우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거실에 좁은 거실이겠죠. 코끼리가 들어왔어요. 코끼리 우리 냉장고 코끼리 냉장고는 그런 황당한 발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들어왔는데 안 나가요. 그냥 지를 치고 누워버렸어요. 그러면 거실에 사람이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코끼리 때문에 자기들끼리 구석에 모여서 웅성거리면서 막 투닥투닥 하면 있겠죠. 코끼리를 거실 밖으로 내보내려니 코끼리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든 코끼리를 한 판 떠서 코끼리를 죽여가지고 뭐 살점을 도려내가지고 끄집어 내든지 아니면 벽을 부숴가지고 코끼리를 밀어내든지 해야 될 텐데 인간은 원래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판단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적응하죠. 네. 그래서 사실은 코끼리 때문에 남은 이 식구들이 엄청 좁게 부대끼면서 투닥투닥거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스스로 이 거실에는 코끼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남은 그 자리가 거실의 전체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거스 반 산트 감독은 미국이라는 세계, 한 나라, 너무 많은 무력과 폭력 속에서 그리고 학교 교육 속에서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사실은 상처를 안고 있고 너무너무 고독한데 실제로 그 영화에서 보면 아이들끼리 정말 우정어린 아주 인간적인 그러니까 싸우면 싸우든지 아니면은 사랑하면 사랑하든지 속삭이면 속삭이든지 그런 인간적으로 교류하고 교섭하는 그 장면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어른들처럼 그냥 사진관이 지나가서 사진 또라이가 지나가면 하이파이브를 쳐주고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거슬리는 기집애가 있으면 불러가지고 주워 패고 그냥 아무리 없다는 듯이 화장 붙이고 급식소에 가서 급식 먹고 나서는 또 토해고 그러는 거예요. 학교에서 시키는 무슨 뭐 토론이 있긴 있는데 그냥 관심은 없어. 저희들끼리 하다가 시간만 때워요. 그 인간적인 교류가 사라진 의미가 없는 아주 맹목적인 시간을 살아가는 미국의 청소년들의 삶. 그 속에서 차곡차곡 쌓여진 고독과 어떤 폭력이 얼마나 끔찍한 그림으로 총기 문화라는 것과 다 만나면서 아무나 총을 가질 수 있다는 그 문화와 다 만나면서 얼마나 끔찍한 아주 묵시록적인 폭력으로 화하는가를 보여주는 영화예요. 그래서 감독은 아마도 우리 삶 전체에 거대한 코끼리가 한 마리 들어와 있어. 그런데 코끼리를 누구도 의식하려고 하지 않아. 친구에게 말을 걸어서 저 코끼리 때문에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우리는 코끼리를 몰아내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해. 라고 말을 걸지 않아. 그리고 코끼리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해 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코끼리로 인해서 생겨난 사람들 사이의 이 폭력, 알 수 없는 폭력,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없는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너무 끔찍한 알 수 없는 질문이 되어버린 이 세계의 모습을 엘리펀트에 비유했어요. 저는 오늘 우리 학교 교육을 보다 보면 정말 이 엘리펀트 생각이 나요. 왜 학교를 다녀야 되지? 12년간인데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6년 그것만 아니잖아요. 유치원부터 시작했죠. 14년 거기다 대학교 4년 그러면 18년인데 인생의 제일 좋은 시간대를 다 학교에서 보내요. 학교에서 보내는 그 18년의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 18년의 시간을 지내고 나서 나는 어떤 존재가 될지 실제로 절대 다수의 아이들이 18년의 학교 교육을 마치고 나서 실패자가 되어 있거든요. 100명 중에 1명 정도 성공하는 체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99명이 그 한 명의 성공을 빛내주기 위해서 밑에서 깔아주는 체제인데 근데 이 학교 다녀서 뭐 하지? 왜 다녀야 되지? 다니고 나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 내 인생은? 이런 질문이 던져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교 체제가 잘못되어서 교육 정책이 틀려서 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학교라는 존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학교가 있으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다 교육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밖에 뭐가 있다 그러면은 막 그 공간이 교육적인지 아닌지를 막 들이대요. 학원에 대해서든 무슨 뭐에 대해서든. 그렇지만 학교 안에는 기본적으로 교육적이라고 전제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 100가지 중에서 정말 교육과 상관 있는 일이 몇 가지가 되는지. 배움이 일어나는 곳이 학교는 배움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배움은 학교에서만 일어나는가? 학교 밖에는 그런 배움이 따로 없어서 우리가 그냥 찾아서 만들어야 뭔가 배움이 일어나는 건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배움과 관련된 일이 몇 가지가 있지? 이런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차곡차곡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몇 가지에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무거운 질문부터 던지니까 약간 졸리기도 하면서 그 사람이 앞으로 무슨 소리를 할까 조금 겁이 나긴 하죠. 이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프리카 케냐예요. 케냐인데 칼렌진이라는 부족하고 우리 신발로 유명한 마사이 부족. 마사이 부족과 칼렌진 부족이 전투를 치고 있어요. 이 영화 찍는 세태장이 아닙니다. 진짜 전투예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 이게 옛날 옷은 아니고 현대 옷인 것 같은데 뭐 들고 싸움하고 있어요? 잘 안 보입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 자세히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활이나 창 들고 싸우고 있어요. 이게 2005년도 그 세계 사진 기자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진 중에 한 사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화 찍는 줄 알았어요. 실제 전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왜 이러고 있죠? 왜 지금 총이나 총도 있고 대포도 있는데 왜 이걸로 싸우죠? 맞춰보세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는 건데, 그런데,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문화가 안 돼서, 아니죠. 케냐 올림픽도 나오고요. 케냐 우승에 모시지 마십시오. 있을 건 다 있습니다. 네. 이유는 단순해요. 왜냐면, 무기가 떨어져서 그래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무기가 없어서 싸우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로 주로 전투를 했을 텐데, 이게 부족끼리 이제 토지를 서로 싸우기 위한, 서로 그 최적이었던 텐데, 무기가 떨어져서 그래요. 이런 거 보면 약간 상상력이 발동하지 않아요? 어쩌면 인류 마지막 전쟁을 아마겟돈, 그 요한국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그 아마겟돈을 소재로 한 영화에 보면 아주 첨단 무기들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인류의 마지막 전쟁은 이런 전투일 거예요. 다 떨어지고 나서. 근데 요 전투의 사진은 모르게 해도 한번 우리로 치면 한 100에서 200년 전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2005년 그 동시대 속에 이런 모습이 존재합니다. 제가 그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는 그 철학 개념을 쓴 에른스트 블로우라는 독일 철학자가 그 당시에 1930년대 나치가 준동하던 시절에 독일 사회를 보면서 같은 시대에 있어서는 안 될 요소들이 한 시대에 같이 있다. 이것 때문에 이 세계의 비극이 시작되고 있다. 개념을 쓰면서 기동시성의 동시성이라는 개념을 썼어요. 근데 실제로 그 블로그 개념에 입각해서 봐도 오늘날 세계의 모습이 한쪽에서는 지금 최첨단 정찰기가 돌아다니면서 요즘 뭡니까 북한에서 무인 정찰기 보내거든 많이 하는데 그 정말 후지기 짝이 없는 구글 지도보다 더 못해요. 요즘 구글 지도로만 봐도 웬만하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신 정찰기는 위에서 내려다보면 김정은 아침에 식사 메뉴가 뭔지도 다 아는 정도라고 그러는데 그런 시대에 아직 200년 전에 활과 창으로 전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런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게 누님 사시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 학교 구경을 좀 하러 다녔거든요. 미국 가서 학교에 어디를 가도 뚱뚱한 사람이 엄청 많아요. 네. 막 이렇게 주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이게 제가 특별한 장면이라 찍은 게 아니라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런 분들을 찍을 수 있어요. 좀 이분들한테 말한 거지만. 네. 대단하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얘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안 됐어요. 미국 국민 중에요. 10명 중에 6명이 건강에 해를 미칠 수 있을 정도의 과체중이고요. 10명 중에 2명은 수명이 단축될 정도의 그 비만, 초고도 비만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먹거리 문화가 관련이 되게 크죠. 이 정크푸드가 워낙 광범위한데 정크푸드에 들어가는 이 재료들이 이를테면 액상과당이라고 이제 우리 음료수 뒤에 보면 액상과당이라고 붙어있어요. 액상과당이 뭐냐면 옥수수 같은 데 추출한 거거든요. 이 당도가 설탕의 6배가 넘어요. 원래 음식에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역사적인 연원이 있던데 비만의 제국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미국의 옥수수가 중부 지역에 옥수수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미국이 어떻게 했냐면 제3세기 우리나라 같은 국가에 옥수수나 밀 이런 게 막 나오면 공짜로 줬거든요. 그러면 그 나라 옥수수 농사, 밀 농사 쫄딱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 받고 파는 이런 전술을 썼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이 과잉 생산이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바다에다 빠뜨렸어요.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있으면은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니까 농가들이 피해를 입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1970년대 닉슨 대통령 시절에 농민들이 국회 하원 의원들한테 압력을 가지고 법을 만들었어요. 음식물을 쓸 수 있게. 옥수수를 가지고서 액상과당을 추출해서 음식물을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이 이제 엄청 싸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에는 콜라가 그냥 가보면 그 라지 메뉴 우리 세트 메뉴 있잖아요. 그거 시키면 무한정 리필이 돼요. 그러니까 막 이 햄버거가 무지하게 짜니까 콜라가 막 묵혀요. 막 들이켜요. 이런 데서 생겨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러니까 여기 열대우림 같은 경우 우리처럼 토지 등기부등본에 이거는 내 땅, 이건 네 땅 이렇게 없거든요. 그냥 주민들이 오래도록 살았어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런 땅이다 보니 국가 소유라고 이제 국가는 규정을 해놓죠. 그러니까 브라질은 다국적 기업들한테 이런 열대우림 지역을 갖다가 떼서 팔아요. 그러면 다국적 기업들 중에는 어떤 기업들이 들어오냐면 아까 말한 그 햄버거나 정크푸드를 만드는 회사들이 이런 데다가 열대우림을 쫙 밀고 뭘 만들겠어요? 옥수수를 심어요. 네. 그러니까 졸지에 하루아침에 이 열대우림에 사던 아마존 토착부족은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가 경찰 들어오니까 막 들어오지 말라고 막 싸우고 있죠. 그런데 이게 같은 시대에 2014년 오늘날 물론 이게 2005년도 사진입니다만은 같은 시대의 동전의 양면이에요. 한쪽은 이렇게 해서 아주 헐값으로 만들어진 정크푸드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운신할 수 없을 정도로 뒤뚱뒤뚱거리고 있고 또 한쪽은 자기 땅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와 비참이 있는데 한쪽은 풍요에 시달리고 있고 한쪽은 비참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넘겨가시네. 여기는 이 사진은 좀 안 됐죠. 딱 느낌에 피난 가는 것 같죠. 콩고 내전에서 피난 가는 장면을 담은 사진이에요. 애들. 근데 이 분쟁이 콩고 내전은 기본적으로 검색해보면 나오는데 다이아몬드 광산 때문에 생겨난 거거든요. 그쪽 콩고, 라이베리아 이쪽에는 다이아몬드 광산이 많이 있어요. 근데 다이아몬드가 많이 필요한 게 귀금속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다이아몬드가 어디에 많이 쓰이는지 아세요? 우리 생활 필수품 중에서? 휴대폰에 되게 많이 써요. 카메라나 휴대폰 같은데. 공업용 다이아몬드. 그래서 그 소년병들을 막 차출을 해가지고요. 전투에는 쓸 수가 없으니까 후방에서 포로를 잡혀오면 소년병들을 갖다가 데리고 가서 고문을 하게 시켜요. 12살, 11살 이런 애들. 심지어 팔을 자르는 이런
형을 소년병들이 집행을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신적 내상이 엄청 커요. 심지어는 그 난민촌에 들어와서 소년병들이 집단 강간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게 콩고 내전이에요. 그래서 그 내전에서 돌아온 아이들의 정신적 후유증이 너무 크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 아이들을 치료하는 이런 국제 프로그램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냥 생각해보면 정말 안 됐다 싶죠. 그래서 보면 유니세프 이런 데서 얼마씩 후원하자고 막 안성기 같이 착하게 생긴 배우들이 와서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돈만큼 불쌍하다 싶어서 거지한테 적선하면서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와 이 아이들의 삶은 우리도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휴대폰을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요. 내 돈 내고 쓰는데 와 이렇게 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휴대폰을 쓰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없었어요. 우리가 휴대폰을 쓰기 시작한 때부터 이런 삶이 생겨난 거예요. 같은 시대에 한쪽에는 너무 괴로워하고 한쪽에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너무 풍요롭게 살고 있어요. 비동치성의 동치성이죠. 이거야말로 정말. 그리고 이 풍요와 비참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적선하라고 이 문제를 적선을 통해서 풀자고 하는 논리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습에 책임을 느낀다면 우리가 휴대폰을 자주 안 바꾸거나 할 수 있다면 안 써야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저그푸드를 안 먹는 게 아마존 이 사람들 도와주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길게 하느냐면요. 이런 비동시적인 세계. 그러니까 사실은 이 콩고의 부족은 자기 나름대로 문화가 있고 역사가 있고 자기 나름의 시간이 있어요. 서로 각자의 시간대가 있는데 이것을 어떤 표준화된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쭉 나래비를 세우게 되니까 이런 아까 마사이족, 칼렌진 부족 아니면 여기 나오는 콩고 혹은 아까 나왔던 아마존 열대의 우림 속에 사는 토착 부족은 한참 뒤에 있는 시간대에서 오래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시간대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돈도 빼앗겨야 되고 천연자원도 빼앗겨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그것도 억울한데 우리는 저 사람들처럼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닮아가야 해라고 배워지게 돼요. 정신적으로도 앞선 시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속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능케 하는 가장 큰 힘은 뭐냐면 교육이에요. 교육. 학교예요. 학교. 학교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가진 시간, 우리 민족이 가진 시간대를 빼앗기고 앞서 만들어진 시간대를 따라가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 영화를 통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조금 사전 설명이 필요한데요. 쿠르드족이라고요. 이라크 북부 산악지대에 사는 인구수가 거의 3, 4천 이상 되어지는 꽤 큰 민족입니다. 종교가 달라요. 이라크, 이란 이쪽은 다 아시다시피 그 무슬림이거든요. 마호멧 이슬람교예요. 무슬림들이 사는 지역에서 시아파니, 수니파니 하는 이슬람 안에서도 교파가 있습니다. 이 분쟁 속에서 계속 샌드위치처럼 찡겨가지고 굉장히 많은 멸시와 탄압을 수천 년 이래 받아왔어요. 종교가 달라요. 조로아스트교를 믿어요. 근데 이 이라크와 이란의 분쟁이 오래됐거든요. 여기서 집단 학살도 여러 번 당하고, 그러니까 그 수니파 쪽에 그 자기 독립을 위해서 몸담았다가 시아파가 정권을 잡으면 시아파에 의해서 또 막 그 척살을 당하는 이런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달리 생산 기반이 없다 보니까 여기 쿠르드족 지역의 아이들은 국경을 넘어서 이라크로 와가지고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아요. 그 쿠르드족의 아이들 얘기입니다. 잠깐 보면서 이 설명 좀 할게요. 1950년대 우리나라 한국전쟁 이후의 아이들처럼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못 가고 시장에 와가지고 포장하는 이런 일들을 해요. 등짐을 전하려요. 푼돈을 벌죠. 사람들한테 포장 좀 하고 가세요. 이렇게 포장해주는 일을 하거든요. 이 꼬마
이 맏형이에요, 얘가. 아마드라는. 부지런하죠. 여동생이에요, 얘는. 그 뒤에 삼성 로고 보이죠? 삼성전자. 그러니까 이 역시 비동시성의 동시성이죠. 2000년대에 나온 영화인데 이 영화도 1950년대 우리 아이들의 삶의 모습과 똑같은데 시대는 그 2000년대 초반이에요. 예. 우리로 치면 이제 50년 뒤처진 애들이죠.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진짜 우리 1950, 60년대 시장 모습이에요. 딱. 여기에 아주 상징적인 둘째 아들인데요. 뇌소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어요. 난장이병이죠. 2년 안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 죽어요. 수술을 받지 못하면. 그래서 이 형제들의 목표는 이 둘째 마리의 치료비를 마련하는, 수술비를 마련하는 거예요. 일을 마치고 이제 다시 또 트럭을 타고 국경을 넘어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서 물건들을 막 사고 하거든요. 국경에서 또 이라크 군인한테 이게 검색을 당해요. 안 뺏길어야 되는데 굉장히 지금 안절부절 못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트럭 뒤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가 참 기가 막혀요. 이 아이들 자기 프로도족이 민요일 텐데 14살 꼬마애들이 완전히 인생 다 살은 사람들이나 부르는 노래를 불러요. 인생이란 놈은 나를 산과 계곡으로 떠돌게 하고 번 돈도 한번 뽑아보고 지금 품 안에는 지금 공책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뺏기면 안 되는데. 그리고 엄마는 원래 이제 애 같아가 죽었고 이제 아빠가 그래도 살아 있었어요. 이제 형제들이 이제 그 마디 수술비라도 벌어보겠다고 이렇게 국경 넘어와서 그대로 일도 하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 밀수를 하다가 여기는 달리 생산 기반이 없으니까 이 노새한테 집을 지어가지고 국경을 넘어서 장사를 하면서 먹고 사는데 문제는 그 이란하고 이라크 사이가 원래 안 좋았다 보니까 그 국경지대에 지뢰가 많이 배설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뢰를 받아 죽은 거예요. 장례식 치는 장면입니다. 이제 완전히 이제 이 형제들이 남매가 다 이제 고아가 되어버렸어요. 자, 이제 학교를 큰형은 학교를 그만둬요. 동생들도 다 학교를 때려치워요. 여동생만 학교를 다니게 해요. 이제 이 집에 혼자 노니까 와서 포스터를 하나 시장에서 구해서 줘요. 근데 이게 좀 여러모로 의미심장한 대목이죠. 이 쿠르드족의 운명을 상징하는 이 마디라는 소년, 외소적을 앓고 있는 소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소년은 소년의 자기의 몸과 자기의 시간으로 어쨌든 살아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 세계 체제는 마치 아주 근육질의 이 할리우드 배우 같은 이 사람을 선망하게끔 만드는 어떤 체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 이 체제가 이 근육질 남자 배우 같은 체제가 없다면 이 소년은 이 소년대로의 자기의 몸과 시간으로서 살다가 일찍 죽든 어떻게 되든 쓰러져 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비교 대상이 생김으로 해서 마디는 어쩌면 더 많은 범민
열등감 속에서 지내야 될지도 몰라요. 묘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이 집안에서 학교를 다니는 여동생 얘기가 나옵니다. 이 오빠들은 장작 패고 등짐 지고 이런 일을 해요. 여러분 딱 이 학교에서 배우는 대목이 뭔 대목인지 알겠죠? 무슨 대목이에요 이게?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 발명 대목이에요. 쿠르드족 학교에서요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 발명을 가르칩니다. 여기 아까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일 거예요. (90년이) 지났지만 이 쿠르드족이 비행기를 고사하고 이 부족이 하는 일이란 노새에다가 짐을 실어가지고 밀수를 하는데 날씨가 너무 추운 겨울에는 이 노새가 움직이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목이 취한 말들을 위한 시간이잖아요. 많은 술을 먹여요. 그러면 술 기운에 노새가 안 움직이려는 노새가 술 기운으로 이 산을 겨우겨우 넘어가요. 그렇게 해서 밀수를 해서 먹고 사는 게 쿠르드족의 운명이에요. 근데 이 쿠르드족에게 학교를 통해서 우리 민족은 라이트 형제가 발명한 이후로부터 90년이 지난 이 현재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요. 그 운명을 깨닫게 되죠. 아주 비동시적인 세계. 쿠르드족은 쿠르드족의 시간과 자신의 몸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학교 안에서 쿠르드족은 그 비동시적인 동시성 시간에서 제일 꼬레비에 있는, 가장 꼬레비에 있는 자기 운명을 자각하게 되는 거죠. 너무 슬픈 거는 이 여동생이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나머지 오빠들이 다 학교를 때려치우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장작을 패고 등짐을 져 나르고 심지어는 아버지가 하던 일 그대로 술을 먹여가지고 밀수를 해요.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이 큰오빠가 학교에 와서 여동생한테 뭘 주느냐면 미숙 그때 그 국경에서 빼앗겼던 공책을 사줘요. 그리고 오빠는 또 다시 장작을 패러 갑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학교의 문제점을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각자의 몸, 각자의 시간이 있는데 각자 민족의 몸, 각자 민족의 시간이 있어요. 근데 학교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사실은 자기의 포지션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래 했거든요. 1960년대, 70년대에 경제개발 5개년계, 조국 근대화, 수출 이런 이름으로 해서 학교 교육이 다 그 방향으로 다 내달리게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다시 되돌이켜 보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는 뭐가 없어요. 그냥 축도로 공부시켜가지고 IT 산업도 일으켰고 자동차 산업도 일으켰는데 지금 우리 학교 교육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 한 명 한 명은 다 그냥 그 체제에 어떤 성능 좋은 부속품이 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던 것이지 내 몸, 나의 시간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다 빼앗겼어요. 어디에? 학교에. 그리고 이 학교가 목표로 하고 있는 어떤 체제. 여러분들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는 그런 겁니다. 그럼 학교 교육을 통과하고 나면 어떤 존재가 되는가? 그것도 참 중요하죠. 한번 보실까요? 역시 이것도 좀 극단적인 얘기이긴 합니다. 이 사진에 나오는 이 여자 군인이에요. 미군이에요. 헌병입니다. 헌병은 밀리터리 폴리스라고 해서 군인 경찰이에요. 이라크전 당시에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했죠. 그리고 이라크는 또 쿠르드족을 침공했습니다. 이 쿠르드족의 위상이 보입니까?
여기는 이라크 그 공화국 수비대 이라크 군인들이에요. 포로로 잡혀온 군인들을 감시하는 영창의 담당 그 일종의 교도관이죠. 근데 남자친구입니다. 약혼한 상태고 이때 당시에 이 린다 잉글랜드라는 여군인데 임신하고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재미로 죄수들 다 빨가벗겨 놓고 막 이렇게 탑쌓아 놓고 나서 거기서 기념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 사진이 공개되어 가지고 세계적으로 이 미군의 자락상에 대해서 비난 여론이 폭발했던 적이 있습니다. 2002년, 2003년 요 무렵입니다. 이런 사진도 있어요. 목에 이렇게 이라크 군인입니다. 질질 끌고 다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 린다 잉글랜드라는 요거는 괴물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터넷에도 있어요. 럭보 기사가 있는데 동아일보에 나왔는데 이 린다 잉글랜드는 학교에서도 배웠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학자금을 벌려고 미국 등록금이 워낙 비싸니까 그래서 자원에서 여군으로 입대를 했던 거예요. 근데 효녀로 소문이 자자했대요. 학교 다닐 때 월마트에서 알바를 했는데 일을 워낙 잘해가지고 모범 직원으로 표창장을 받으면 그 월마트 입구에다가 사진이 붙여준다네요. 사진도 붙어 있기도 했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등록금 시지 않으려고 자기가 직접 군인 입대를 해서 등록금 벌려고 그러니까 아주 드문 미국에서도 드문 경우라고 한답니다. 거기 가면 아마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잘하고 착한 여자가 이럴 거예요. 그런데 이라크 군인들한테 이렇게 해요. 기본적으로 이건 많은 부분 저는 교육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교육 자체가 미국인으로서의 선망, 우월감 이런 것들 가르쳐요. 미국은 주 단위로 교육 목표나 교육 과정이 다 있어요. 교육 재정도 다 달라서 선생님 월급도 주별로 달라요. 근데 애리조나 주라는 데는요 교육 목표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이 미국이 인류 문명의 마지막 희망임을 깨닫게 하는데 애리조나 주의 교육 목표가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선민의식을 갖다가 학교 교육을 통해서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미국이 최고라는 의식에 계속 사로잡힌 채 학교 교육을 받고 나면 점령군으로 이라크에 가서 영창을 담당하는 헌병이 되면은 여기에 수용되어 있는 이라크 군인도 기본적으로 세계 인권 선언과 뭐 제네바 협정 이런 데 따라서 자기 인권이 있는데도 그냥 짐승으로 보게 사람이 아닌 존재로 봐도 되는 거예요. 학교 교육을 통과하고 나면 사실은 쓸데없는 애국심과 낮은 사고력으로 굳이 질문하지 않아도 굳이 복잡하게 따지지 않아도 답만 알면 되고 남보다 앞서가면 되기 때문에 낮은 사고력과 애국심으로 지장된 그런 존재로 빚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로널드 마셰도라고 하는 미국 보스턴 대학의 교수가 있습니다. 비판적인 지성에서는 꽤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파울로 프레이리라는 우리 교사분들은 잘 아는 페다고지라는 아주 유명한 교육학 책이 있습니다. 브라질의 가난한 지역에서 노동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던 분이에요.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프레이리랑 대화를 하면서 마샤도 교수 질문을 했어요. 미국은 왜 이런지 모르겠다. 엄청난 돈을 교육에 투자를 했는데 거기서 애들은 읽고 쓰는 것도 잘 모르고 사고력은 너무 낮고 여기 말한 것처럼 쓸데없는 애국심으로 딴 데 가서 사고나 친다. 왜 이렇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프레이리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거는 교육의 실패가 아니다. 뭐냐면 정확히 말하면 교육이 목표로 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다. 그런 답을 합니다. 실제로 학교 교육은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예외적입니다. 이렇게 태어나서부터 해서 십몇 년 동안 학교에 가두어진 삶의 모습은요. 200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최초의 근대 의무교육은 덴마크와 프로이센 제국, 독일이죠. 에서 시작됐습니다. 19세기 초에. 두 나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쟁에서 졌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고 나니까 이유를 따져보니까 군인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글도 몰라요. 시키면 시킨 대로 말을 안 따라요. 자기 주도성이 너무 강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군인들은 기본적으로 다 농민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몸과 자기의 시간 속에 살았는데 어떤 목표에서 너는 저기 가서 죽어야 돼. 너는 여기에서 희생타로 해줘. 몇 시까지 무슨 일을 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안에서 무수한 항변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말 잘 듣는 사람을 키워야 돼. 그렇게 해서 나온 게 국민개병제. 국민들을 갖다가 다
군대로 다 징집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학교, 그때 초창기 학교에서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회방금지제도. 왜냐하면, 궁금한 게 막 있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 생각하면 됩니다. 저요 하잖아요. 수업 진행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회방. 선생님 수업하는데 끼어드는 기본적으로 회방으로 간다는 거예요. 질문을 잘라는 거죠. 학교 교육의 상당한 부분의 목표는 어떤 게 있었냐 그러면, 사단권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터프하고,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의 몸과 시간 속에서, 자기가 알아서 하려고 하는 아이들을 동일한 시간 안에 밀어놓고 순치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잘 듣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학교 교육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길러낸 뒤에 글도 읽고 쓸고 명령도 잘 복종하고 이런 아이들을 공장에 보내거나 군대로 보낸 거예요. 그게 근대 교육의 시작입니다. 그 독일 교육을 어디가 배웠냐면은 메이지 시대에 일본 신사유람단들이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독일 교육을 배워왔고 그게 일본 교육이 되었고 그 일본 교육이 한국으로 넘어왔고 이게 오늘날부터 학교 교육의 원천입니다. 말 잘 듣는 아이들, 회방할 줄 모르는 아이들, 사냥꾼의 유전자를 가진 아이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아이들로 쏟아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근대 교육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한국 교육원의 특수성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우리 여기 보니까 참고 서적으로 나와 있는 강중만 전북대학교 교수의 입시전쟁 잔혹사라는 책에서 제가 스캔을 한 건데요. 크게 볼 수가 없나? 잘 안 보이죠? 뭐가 뭔지 잘 모르시겠죠? 이게 피난 수업입니다. 학교가 폭격을 맞아서 부서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천변에다가 가만히 떼기를 걸쳐놓고 거기에 흑판을 걸어요. 그리고 수업을 합니다. 이 해외에서 온 조문 기자들이 가장 놀라는 게 바로 이 한국인들의 교육열이었어요. 어디 수업을 할 수 있는 곳이면 다 수업을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 칭송했다고 합니다. 아, 이 나라는 희망이 있구나. 근데 여러분, 이 교육열이 사실은 아이를 잘 키워서 뭔가 좀 다른 존재로 만들기 위한 그런 몸부림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후자, 노동하지 않고 펜대를 굴리면서 남 위에 군림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몸부림이었을까요? 전자, 후자. 당연히 후자죠, 그죠? 네. 유교 국가의 특성이기도 하고 문과 무, 노동 이런 게 있으면 무술을 쓰는 것보다는 혹은 노동하는 것보다는 앉아서 펜대 잡는 것 문우위의 어떤 사고가 오랫동안 이 동아시아 국가들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유교 문화권 국가들의 교육열이 되게 높습니다. 그건 뭐 어느 정도 공존된 사실인데 정도가 되게 과하죠. 이 사진은 1956년도에 교육학 배우는 분들한테는 꽤 유명한 사진이에요. 그 무적파동이라고 하는 일종의 해프닝인데 중학교 입시가 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한 4, 5, 6학년 되면은요 점점 있는 집에서는 다 뭐 있냐 과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로 치면은 5대 명문중학교, 5대 사립중학교 이런 게 있었어요. 부산도 뭐 예전에는 경남중학교, 경남제자중학교, 부산중학교 뭐 이런 명문중학교가 있었거든요. 이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초딩들을 엄청나게 공부를 시켰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경기중학교 입시 문제에 실과라고 지금으로 치면 기술과정 비슷한 과목인데 거기에 엿설고에 들어가는 그 효소가 있는데 그 중에 보기 중에 하나가 무접이 있었어요. 정답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정답은 따로 있었는데 옛날 시골에서는 그 엿을 고을 때 엿 고우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원래 그 고구마 전분을 추출해서 계속 끓이면 거기다가 무슨 무즙 같은 걸 집어넣으면 엿이 실제로 고여졌나 봐요. 그래서 좀 식히고 난 뒤에 엿이 되는 건데 애들이 토착적 삶이 있으니까 학교에서 배운 거 말고도 생활적인 지혜로서 무즙을 체크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 문제 때문에 50몇 명 되는 아이들이 경기중학교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당시 경기중학교는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중학교였고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우리 소위 말하는 KS 마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경기중, 경기고서울대학교. 그의 첫 관문이었거든요. 50몇 명의 애들이 떨어져가지고 부모들이 엄청 항의를 했는데도 결국은 일반 중학교 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이 서울시 교육청을 찾아가가지고 치맛바람이죠, 말 그대로. 치맛바람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 그러고서 막 따지는 장면입니다. 그러고 나서도 분이 안 풀렸어요. 그래서 그 신학기가 시작되고 나서 한 여름쯤 지나가는 무렵에 이 부모들이, 50여 명 부모들이 서울시 교육청 앞에 모여가지고 큰 소털 걸어놓고 엿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무접을 집어넣어가지고 엿이 고와지는 걸 증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도저히 견디다 못한 서울시 교육청이 여름이 지나고 나서 2학기 때부터 일반 중학교에 배정되었던 그 50여 명 불합격자들 갖다가 경기중학교에 다시 배정을 해준 거예요. 그게 무접파동입니다. 이게 한국 교육열을 얘기할 때 상징적인 대목입니다. 뭐냐면 노동하지 않고 노동하는 사람들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노동하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굴면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래서 육체 노동하면 실패한 삶이 되는 우리 학급 급훈에 그런 게 있죠.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그 얘기입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개인은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경제가 좀 나아지고 좀 민주화가 되면 이런 교육은 좀 사라지지 않겠나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 경제 성장이 지금 정도까지 왔고 민주화도 됐는데도 어느 정도까지 이게 민주공화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 살고 제가 학교 다닐 때보다 더 나빠졌어요. 아이들 인권싸움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해야 될 학생노동도 더 많아졌어요. 저희 때는 학력고사 세대여가지고요. 수능 한 방으로 끝났어요. 그때 수능이 아니라 학력고사라 그래서 자기 원하는 대학에 지원해서 시험 치는 건데 내신도 별 의미가 없었어요. 내신은 400점 만점 중에서 그냥 40점이 만점인데 전교 꼴등도 20점 기본 점수가 있고 전교 1등도 40점밖에 안 돼요. 1등하고 전교 꼴등하고 내신 점수 차가 20점밖에 안 돼가지고 그거는 국어 이문계 같은 경우에는 국어 과목이 75점이었거든요. 국어 75점 받으면 국어 55점 받은 애하고 똑같아요. 그 내신 성적 3년 내내 시험 친 거를 다 보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교 1등이 하는 애가 국어 55점 받는 거하고 전교 꼴등 하는 애가 국어 75점 받는 거하고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20점으로 보정이 돼요. 내신 성적이 별 의미가 없었거든요. 국어 영어 수학만 잘하면 됐었어요. 지금 그런데 뭐 중급의 틀에 이런 걸 그래도 내신 대로 잘해야 되고 또 여기처럼 논술도 또 대학교를 못 살면서 논술도 준비를 또 해야 되고 그리고 수능은 수능대로 해야 되고 또 수능도 복잡해서 가지고 뭐 영어는 또 이상한 식으로 치고 뭐 지금까지 해오는 거와 다른 뜻을 치고 해야 될 학생 노동의 양이 훨씬 많아졌어요. 이게 왜 그런 건가? 기본적으로 교육 정책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으로부터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 뭐냐면 학교끼리 경쟁을 시키고 학교 선생님들끼리도 경쟁을 시키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 애들 쪽으로 우르르 몰아주고 못하는 애들 못하는 애들끼리 우르르 몰아주고 하는 우리나라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부산에도 지금 아마 여기도 있을 텐데 자유종사립고 자립평사립고 뭐 해운대고등학교 또 동래여고 뭐 이런 학교는 좀 다른 전형을 하잖아요. 그래서 상위권 애들은 글로 우르르 몰려가게 돼 있어요. 또 외국어고등학교, 또 과학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하나의 트랙이 있어요. 좀 잘 살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면 모이는 트랙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계고라는 또 하나의 트랙이 있고 그 다음에 아예 또 전문계고 트랙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일찍부터 신분제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복수의 그 트랙을 만들어서 사실은 그 트랙 안에만 놓게 되어 있어요. 예컨대 전문계고 친구가 있을 수 있겠죠. 이 중에서도 전문계고를 나오면은 기본적으로는 육체 노동을 해야 되는 삶이에요. 그리고 일반계고 말고 조금 더 높은 레벨에 있는 학교의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머리를 쓰는 삶을 살겠죠. 그런 신분제는 사실 어느 체제 다 있습니다.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투트랙으로 돌아가죠. 국어 말단으로 시작하는 국어 공무원이 있고 고시로 출발해서 5급 아예 간부로부터 출발하는 그래서 9급에서 출발하면 정년퇴직할 때까지 일을 해도 6급 아니면 7급 아니면 잘해야 5급까지 올라가는데 5급에서 시작한 사람들은 장관까지 할 수가 있어요. 경찰 임용도 마찬가지죠. 경찰대학교를 졸업하면 아예 무궁화 하나부터 시작해서 경찰청장까지 낼 수가 있지만은 밥떡거리라고 표현하는데 순경으로부터 시작하는 분들은 아무리 하더라도 잘해야 경위 혹은 경사 정도로 끝이 납니다.
사실상 신분제로 기능을 하고 그 신분제의 부획도 학교 성적으로 다 나눠지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 신자유주의적인 교육 정책으로서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부잣집과 가난한 집 이렇게 따로따로 부획을 하는 체제가 있습니다. 제가 영국의 예를 하나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영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해가지고요. 어떤 식이냐면 이게 더 타임즈라고 세계적인 잡지이긴 해요. 근데 지금 루퍼트 머독이라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이 언론 재벌이 장악을 해가지고 아주 좀 유치하고 흥미 기사 중심으로 또 약간 황색 저널 비슷하게 바뀌어가고 있는 더 타임즈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여기서요, 1년에 한 번씩, 여기 보면 A-레벨 혹은 GCSE, A-레벨이라고 하는 거는 18살, 만 18세가 되면, 죄송합니다. 만 18세가 되면 대학교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과 그 다음에 GCSE라고 하는 거는 중등 과정 졸업 시험. 그러니까 이걸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이걸 치거든요. 이 두 시험의 성적 결과를 갖다가 학교별로 공개를 해요. 그리고 순위를 매깁니다. 1등부터 꼴등까지. 그래서 그 해에 여기 보면은 여기는 지금 꼴등 그룹이고, 죄송합니다. 꼴등 그룹이고, 1등 그룹 걸 볼게요. 이러면 잘 안 보이시죠? 좀 더 키워야겠다. 네. 여기 보면, 막달레나 칼리지 스쿨이라는 데는 사립학교고, 남자 학교고요. 섞여있는 학교가 옥스포드샤이어, 이런 지역은 예외 없이 미국에서 제일 부자들 사는 귀족 동네들입니다. 우리로 치면 강남, 무슨 설해마을, 청담동 이런 데예요. 그리고 여기는 한 학년이 88명밖에 안 돼요. 토탈 캔디디티가. 그리고 A 플러스가 4명 중에 3명이 A 플러스예요. 최우등생이에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A를 합친 게 거의 100%에 가까워요. 네. 1등부터 5등까지 학교를 보세요. 인디펜던트는 사립이고 스테이트는 공립이에요. 1등부터 5등까지 하나 빼면 4개가 다 사립학교예요. 여기는 1년 등록금이 보통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다 기숙학교고요. 그 다음에 교복이 따로 있고 남녀 공학이 아니라 남학교는 이렇게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사를 가려고 하면 그 지역에 부동산 매물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검색을 이걸 해봐요. 왜냐하면 이게 제일 확실해요. 여기서 높은 레벨에 올라가 있는 학교는 기본적으로 땅값이 비싸고 부자들이 사는 곳이고 주거 환경이 아주 좋고 이를테면 이민족,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동유럽에서 이민 왔거나 북아프리카에서 이민 온 이런 우리로 치면 이주노동자 집 자녀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거의 안 살아요. 네, 백인들만 주로 사는 지역이에요. 근데 꼴등 그룹이에요. 여기는 꼴등 KGB에 나오는데, 네. 이건 전부 공립학교들이죠. 그리고 믹스트 남녀 공학이에요. 그러니까 교육학적으로 남자 여자 같이 있는 게 교육적으로 좋아서가 아니라요. 이 영국에서는 대처 아시죠? 마그리 세처, 네, 철의 여인이라고. 네, 그 시절부터 시작된 건데 학교에 애들 머리당 두수당 교육비를 줘요. 1인당 얼마 책정을 딱 해가지고요. 숫자대로 교육비를 지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워낙 엄마 아버지가 사는 것도 불안정하고 이사도 많이 다니게 되고 범죄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학교에 있다가 막 쫓겨나가거나 이사가거나 그만두거나 해서 애들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 남학교, 이학교 따로 해서는 어떻게 애들 학교 교육비를 타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남녀공학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당연히 애들 숫자가 많죠. 사립학교 등록금이 비싸기 때문에 작은 숫자만 받아도 굴러갈 수가 있지만 공립학교는 이렇게라도 300명, 아까 88명, 100명 안 되는 학교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A 플러스 받은 학생이 150명 중에서 1명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A 이상이 또 1명. 이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학교들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애들 중에 마약에 취해가지고 막 자빠져 자는 애들 선생한테 막 개기고 선생님을 두드려 패고 이런 일들.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에는
선생님 중에 그 교사가 아니고 퇴직한 경찰이나 이런 분들 중에 삐삐를 차고 그 교실을 학년 순찰을 해요. 그래가지고 삐삐가 와요. 뭐 3학년 5반 이러면 5반 뛰어가는 거. 그러면 선생님 앞에서 막 선생님을 때릴 듯이 막 술 취한 아이를 갖다가 그 떼가지고 진정을 시켜서 잠을 재우거나 아니면 집으로 돌려보거나 하는 이런 일을 삐삐찬 선생님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학교 재정이 없으니까 수영장, 학교에 수영장 시설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민간 수영장에 팔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수영 수업을 따로 못해요. 심지어는 운동장을 팔아가지고 애들이 옥상에서 그냥 볼 차기만 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국적인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의 결과인데 사실 우리나라도 이런 정책들 많이 따라하고 있어요.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런 아까 말한 그 자립형 사립본이 자사고니 이런 정책들이 아주 광범위해졌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학군을 기준으로 해서 이 영국처럼 주거 지역의 근거리 딱 매겨지게 사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편이죠, 그죠? 그런데 꼭 이런 것만 있는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자 이제 이 파워포인트 꺼도 될 것 같아요. 네. 말로 때우는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이 문제들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학교 교육이 과연 신자유주의적인 교육 정책 때문만으로 피폐해져 가고 있는가?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어가니까 조금만 더 집중을 하십시다. 뭐냐면 학교 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져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좀 어색합니다. 갑자기 제 경험 사례를 몇 개 들어볼게요. 강의 때 가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들으면 기분이 썩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전 11년 정도 학교에서 근무를 했는데 일반계 고등학교에 주로 10년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서 공부를 아주 잘하는 아이들이 20대가 되고 20대 중반 후반을 거치면서 어떻게 지내는지를 보게 되었어요.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던 1980년대 그때 아이들 중에는요 100%가 있다면 한 50% 이내에만 들었었으면 꽤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 하는 애들이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교, 지방 국립대학 말고를 가서 공기업에 취직을 하거나 그래서 지금 연봉을 7천, 8천씩 받아가면서 잘 사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부터 한 20년에 30년 전에는 100% 중에서 절반 안에만 들으면 그럭저럭 내지는 꽤 잘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줬어요. 학교가. 그런데 지금은 100 중에서 1에서 2% 안에 들어도 그때 50%가 누렸던 물질적 삶을 기약을 할 수가 없어요.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저희 학교 다닐 때 3등 안에 3년 내내 들었던 친구였었습니다. 그리고 예체 성적은 당연히 1%대, 1점대 등급 내신 성적 등급을 하는 1등급대 계속 보면은 몇몇 과목만 2등급 받는 그래서 공부를 아주 잘했죠. 근데 이 친구가 26살이 되어가지고 취업에 거듭 실패를 해서 경기도에 살던 친구였는데 저 와서 하소연하는 얘기가 잊히지 않아요. 전교에서 3등 바깥에 밀려나본 적이 없는데 언론사 이사 시험에서 10번 넘게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그래도 취직은 해야 될 것 같아서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생각을 놓고 그래서 대기업에 옷을 넣었는데 이제 여학생 나이에 25, 6쯤 되면요 지금은 조금 더 노령화되어 있긴 했지만 그때가 5, 6년 더 전이었는데 이제 취업 정년기를 조금 넘긴 나이예요. 그러니까 24살, 5살 정도가 제일 좋은 나이였거든요.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나이가 한두 살 많다는 이유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 외모가 그렇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외모 스펙이 높은 친구는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법문이 미끄러졌습니다. 대기업에서. 그래서 또 한 대여섯 분이 미끄러지고 겪고 난 뒤에 또 중소기업을 자존심을 한껏 꺾어서 넣었습니다. 연봉도 한 1, 2천씩 작은 중소기업을 넣었는데 중소기업도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여행을 하다가 제가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런데 연세대학교에서도 좋은 학과인 사회학과를 나온 친구가 이러고 살고 있다니. 밀양에 내려와서 첫 번째로 가르친 학생 중에는 성균관대 법학과를 나온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 역시도 3년 내내 아주 우수한, 성균관대 법학 아직 대입하기 어렵잖아요. 거의 뭐 톱 5에 들던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는 사고고시를 하고 싶어 했는데, 사고고시가 로스쿨이 생기고 난 뒤로부터 고시 인원이 확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한 3년 내리 이제 물을 먹었어요, 1차에서. 그래서 로스쿨을 가고 싶어 했죠. 이 친구는 인권 변호사가 꿈이었고, 의식이 있는 친구였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근데, 아버지한테 와서 로스쿨을 가려고 하니, 로스쿨은 국립과 사립이 있는데, 국립은 등록금이 싸기는 하지만 경쟁률이 매우 높아서 합격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사립 로스쿨은 그나마 조금 나은 편이에요. 근데 사립 로스쿨은 등록금이 무지하게 비싸요. 한 학기 등록금이 한 900만 원 해요. 네. 거기다가 로스쿨을 다닐 때는 다른 알바를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공부나 해야 될 일이 워낙 많고, 그 다음에 시험도 아주 빡빡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하려고 해보니까 1년에 못해도 자기 혼자 앞으로 3천만 원 정도 필요한 거예요. 3년짜리거든요. 그러니까 1억 정도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 아이의. 1억 돈을 부모님이 투자를 해줘야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집에 내려와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그 정도 돈을 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3천만 원을 해야 되니까 그 아이 앞으로 매달 한 25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정도 경제력은 사실은 시골에서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막 저를 찾아와서 술도 한잔 하다가 막 울더라고요. 통곡을 막 하더라고. 아버지한테 섭섭하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친구가 아버지를, 원망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 20대의 삶이에요. 공부를 아주 잘하는 아이들이었는데도 결국은 20대에 그런 지옥 속에 있습니다. 그럼 그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국 경제가 좀 좋아져서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줄푸세를 잘 해서 요즘 뭐 처수해야 할 원수고 암덩어리라고 하는 규제를 갖다 혁파를 해서 경제가 좋아지면 이 취업이 나아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죠. 이거는 사실상 21세기 초엽에 맞닥뜨린 일종의 세계사적 상황입니다. 세계 경제는 더 이상 좋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떨어지는 일만 남았죠, 사실은. 세계 경제를 거시적으로 봤을 때 세계 경제 성장의 정점은 언제였냐면 1970년대입니다. 이미 지나갔어요. 그 뒤로부터는 성장의 정점 이후에는 이윤율이 떨어지는 일만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값싼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석탄이나 석유가 이미 정점을 지났거든요. 전 세계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는 2조 배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배럴이 166리터 정도 된다고 하니까 332배럴 정도, 332조 배럴 정도 되겠죠? 근데 그 정도 되는 석유 중에서요, 이미 절반을 이미 썼어요. 절반을. 근데 그 절반은 어떤 절반이냐면, 캡이 좋고, 지표면 가까이 묻혀 있어서 경제성이 있는 석유들이에요. 남아있는 절반의 석유는 바다 깊은 곳에 묻혀 있든지, 아니면 땅속 깊은 곳에 묻혀 있든지. 여러분, 2008년도 무렵에요. 인터넷 검색해보면 나와요. BP라고 하는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영국 석유회사가 있습니다. 여기가 미국의 멕시코만에서 석유 시출을 하다가 엄청난 사고가 났어요. 수습이 안 될 정도에 몇 달 동안을 지금도 사실 수습이 잘 안 되고 우리 태안의 시프린스 태안에서 그 삼성중공업 그 사고 비교도 안 될 정도에. 그런데 그 사고가 어떻게 난 거냐면요, 석유를 캐 가는데 바다에 바다 수심으로 한 1,400m 내려가고요, 다시 또 그 바다 1,400m 시작을 해가지고요, 또다시 해저로 파고 내려가가지고 4,000m를 더 내려가서 그 5,000m 밑에 있는 석유를 캐려고 하다가 시추선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잠수부가 사람이 닿을 수 없는 지점까지 간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석유가 사실은 캐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세계 최대 유전이라고 하는 가와르 유전이 있는데요. 거기에는요, 석유를 지금 뽑아내면
석유보다 바닷물이 훨씬 많이 나와요. 석유는 5고 바닷물은 95예요. 왜냐하면 유전에서 석유를 많이 캐내가지고 빈자리가 많잖아요. 석유를 캐내려면 어떻게 그걸 진공 상태로 만들어야 되니까 바닷물을 꽉 주입을 시켜가지고 그 상태에서 석유를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뽑아내고 보면은 전부 바닷물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빈자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석유를 다 캐내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속담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할아버지는 낙타를 탔어. 내 아버지는 롤스로이스를 탔어. 그리고 나는 지금 제트기를 타고 있어. 그렇지만 내 손자는 다시 낙타를 탈 거야. 이런 얘기를 하죠. 석유는 이제 지금과 같은 속도로 석유를 쓰기 시작한다면 35년 정도만 있으면 경제성 있는 석유는 대부분 끝이 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는 저한테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뭐 수소혁명, 제레미 리프킨, 수소에너지를 가지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아니면 요즘은 셰일가스, 미국이나 호주 같은 데 많이 묻혀있다고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는 석유를 대체할 만한 힘은 전혀 되지 못할 겁니다. 석유가 어느 정도로 큰 위력을 가지나 생각을 해보면요. 1차 세계대전은 석유와 석탄의 전쟁이었습니다. 독일의 전함들은 석탄으로 돌아갔고 영국과 미국의 전함은 특히 영국의 전함은 석유로 돌아갔어요. 속도와 타격력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차 대전은 독일의 패배로 끝났어요. 2차 세계대전 결국은 석유 유정이 묻혀있는 지역으로 전선이 확대되었습니다. 왜 일본 러시아를 쳤겠어요? 인도네시아를 왜 쳤겠습니까? 석유 유전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봉쇄되고 나서부터 일본은 패망하기 시작했었어요. 영국이 1990년대 이후에 살아날 수 있었던 원인은 아까 대처 시절에 내려가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북해의 유전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노르웨이 같은 나라 참 괜찮은 나라입니다. 물론 정치가 잘 되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노르웨이의 부의 원천은 북해에 있는 석유입니다. 그런데 이 석유가 35년이 돼 우리 당대에 끝이 난다는 거예요. 비싸죠. 세계 경제의 몰락 내지는 준공황을 예고하는 지표는 그마도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10대일 텐데 30대, 40대 왕성하게 경제 활동을 할 나이에는 세계 경제가 공황 내지는 중공황으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청년 실업 혹은 정리해고, 비정규직 이런 이름으로 고용난으로 경제의 어려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경제의 어려움이 드러나 있습니다. 세계 경제 하루에 거래되는 돈의 양이 1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원으로 환산하면 1100조에서 1200조 정도 돼요. 근데 그 돈들 중에서 실생산물, 그러니까 공산품, 농산물, 곡물, 이런 실생산품들이 결제되는 비율은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깜짝 놀랄 비율입니다.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7%는 뭐냐면 그냥 돈이에요, 돈. 펀드, 주식, 이런 거 있죠. 채권, 이런 거. 그러니까 세계 경제는요, 물건을 만들어 팔아가지고는 돈이 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지나버린 거예요. 기술이 워낙 고도화되기도 했고, 이미 만들어낼 것도 다 만들어내가지고, 스마트폰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금 뭐 무슨 첨단 기능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기술의 진보까지 다 갔어요. 그러면 이제 디자인을 조금 바꾼다든지 아이템을 좀 바꾼다든지 그 정도밖에 아닌 거예요. 기술의 혁신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의 혁신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고용 창출에 한계가 있어요. 네. 먹고 사는 문제의 핵심은 밥이든 국이든 아니면 우리의 옷이든 우리의 집이든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성장할 수 있는 때가 이미 성장을 다 해버렸어요. 진보할 수 있는 기술은 이미 진보를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 어디로 돌아가느냐면 이제 금융자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돈 내고 돈 먹기. 그런데 은행에서 사람을 취업을 맛있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은행은 기본적으로 금융공학이기 때문에 그걸 다룰 수 있는 극소수의 수학을 아주 뛰어나게 잘하는 애들이나 이런 시스템을 잘 만들 수 있는 IT 전문가들 말고는 사실 잘 없습니다. 은행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은행이 창구 앞에서 손님을 상대하는 직원들 숫자는 옛날에 비해서 3분의 1, 4분의 1 수준으로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 그냥 인터넷 뱅킹을 하든지 그냥 그 ATM에서 다 일이 끝이 나잖아요. 금융자본이 만들어낼 수 있는 고용은 사실상 거의 뭐 제조업에 비하자면 아주 미미하죠. 여러 가지 이유로 좋은 일자리, 교육을 통해서 훌륭한 경제적 삶을 누리는 가능성은 줄어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부터 한국 교육의 즐거움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거칠어서, 선생님들이 실력이 없어서,
혹은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잘못되었어. 다 어느 정도 이유들은 됩니다. 그렇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세계 경제의 한 상부 구조로서의 교육이 갈수록 좋은 경제적 삶을 기억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꼭 학교를 가서 좋은 대학을 가서 국도로 경쟁을 해도 우리한테 줄 수 있는 물질적 이익은 별로 없다라는 걸 분명히 자각해야 됩니다. 100명 중에 1명 혹은 2명 정도나 학교 교육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체제예요. 나머지 97명, 8명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정규직, 아까 예를 들었던 그 친구들처럼 취업 예비군으로서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여러분 앞에도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복잡한 얘기를 해왔는데 학교를 반드시 다녀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는 다만 사회적 습속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회학적 표현은 아비투스라고 부르는데 습속에 불과합니다. 그냥 남들이 다니니까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학교 말고는 달리 갈 데가 없으니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다니는들 열심히 경쟁한들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는 별거 없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방식으로 조금 가난하지만 경제적 소득은 많지 않을지라도 한 번밖에 없는 내 삶을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을 가능성 어떤 의미에서는 더 넓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래나 저래나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스펙이 좋건 별볼 해는 스펙이건 물질적 삶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한국 교육의 질곡이 다른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해방적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는 되게 다양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드렸던 것처럼 이제 석유가 끝이 납니다. 우리 삶은 시작부터 끝까지 다 석유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석유입니다. 이 자리에서 석유 아닌 걸 한번 골라보세요. 전부 석유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 그러면 석유가 끊어졌을 때 우리의 삶을 생각해보면 결국 우리는 우리 손으로 혹은 아주 가까이에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뭔가를 만들고 쓰고 혹은 우리 두 다리를 놀려서 움직여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런 훈련을 사실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무수히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생겨날 거예요. 지금도 사실 그런 단계에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 세모녀 자살 사건 아시죠? 여러분들도 그 되게 복잡한 생각이 들었을 텐데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는 반드시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삶으로부터 자포자기 되어져 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들은 그 우울증에 걸려있는 사람을 혹시 주변에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의 자신감이 꺾이고 의욕이 꺾이고 난 뒤로부터는 사실은 박근혜에서 얘기하는 것이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구직 사이트를 들어가든지 동사무소를 찾아가든지 그럴 의욕 자체가 기본적으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노숙인도 왜 저래 사냐 하잖아요. 그죠? 노숙인 곁에 있어 보지 않은 곳에는 노숙인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수히 많은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사람들을 싹 청소하듯이 어디다가 몰아넣었으면 좋겠는데 나치가 그러했듯이 눈앞에 보이는 보기 싫은 꼬라지들을 일소해버리려고 하는 사고가 사실은 파시즘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숙인들을 쫓아내는 것은 옳지 않아요.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점령을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 우리 곁에 눈에 보이도록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실패에는 그 사람의 인성이나 그런 자신감의 결여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사회 전체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생각해보면 노숙인으로 가게끔에는 여러 가지 루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를 했다든지 이혼을 당했다든지 누구한테 크게 사기를 당했다든지 이 두세 가지가 한꺼번에 겹쳤다든지 그런데 그 첫 번째 대목에서 우리는 다행히 그 가능성을 피해가기 때문에 노숙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단계 자신감이 원래부터 약한 사람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사람 이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큰 실패를 한번 겪어보고 자신감이 확 떨어져 버렸어. 그런데 그 다음 단계 사회가 붙어져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 정책마저도 없었어.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가 다 맞아 떨어지게 되면 평범한 사람도 노숙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한 33% 정도의 노숙인의 어떤 자질이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 그 33%가 발현이 되지 않거나 나를 비껴가서 저는 노숙인이 아닌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70% 정도의 노숙인으로 자질이 있는데 두 단계 정도 갔는데 다행히 세 번째 단계에서 사회와 도움을 받아서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안 갔었어요.
100%의 노숙인이 있다면은 다 15%, 20%, 30% 노숙인 다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눈앞에서 없어져야 될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약함의 다른 모습이기도 한 거죠. 이런 사람들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노숙인이라는 상징적인 존재로 아직은 한국 경제가 그래도 그렇게 돌아가서 휴대폰도 많이 팔고 자동차도 많이 팔고 해가지고 달러를 벌어와가지고 그 기업들이 법인세를 내줘가지고 그럭저럭 먹고 살게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한국 경제에서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포스코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빅5, 빅6 뭐 이 정도 되는 기업들이 몇 군데 주저앉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한국의 공항은 필연적입니다. 사회복지의 그나마의 안전망이 다 허물어질지도 몰라요. 저는 오히려 그게 잘 되어질 가능성보다는 잘 안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아주 그 약한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가난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무시받거나 배제당하지 않는 되게 여러 가지 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으로서 사는 연습,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연습,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이 있겠죠. 그리고 조금 적게 벌지라도 우리 인생을 즐길 줄 아는 노래를 하고 싶어서 하면 노래를 하고 만들고 싶어서 하면 만들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교육이 담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따져보면 오늘날 학교 교육은 사실 아무 쓸모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냉정하게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졸업장 하나 주기 위해서 학교가 존재를 하는데 많은 아이들이 교실에서 형광등이 나가잖아요. 형광등 갈 줄을 몰라요. 형광등 갈아본 경험이 있는 애들이 한 반에 한두 명이 돼야 됩니다. 밥을 풀코스로 한정식 풀코스로 반찬부터 해서 밥을 안 치고 국을 끓이고 할 줄 아는 애들이 한 반에 5명 안쪽이에요. 잘 없더라고요. 남자애들은 더더욱 없고 요리에 관심이 있는 아이는 잘 없어요. 우리 할 줄 아는 손을 할 줄 아는 애가 사실 아무도 없어요. 거창하게 뭘 만들고 목공으로 뭘 만들고 뭐 집을 짓는 어떤 혼자의 그리고 옷을 만들 줄 아는 어떤 그런 능력 노래를 지을 줄 아는데 이건 너무 멀리 가 있고요. 기본적인 필요도 잘 못해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것들을 학교가 가르쳐야 되는데 학교 교육은 기본적으로 그걸 다 몰아내죠. 국어영어수만 가르치는 거잖아요. 별 쓸모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부 못해도 괜찮아. 제 중심으로 드리는 말입니다.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느끼고 있는 의욕, 학교에 대한 의욕, 학교에 대한 회의, 이것은 당당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다녀야 된다면 친구들과 다른 방식의 꿈을 꾸고 다른 방식의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20살 이후로부터는 비교적 그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제 가르친 친구들 중에는 학교 그만둔 친구들 되게 많아요. 노점도 하고 노가다도 하고 합니다. 저는 따뜻하게 얘기합니다. 대학 다니는 것보다 나을 거다. 애들도 다 동의해줘요. 왜냐하면 실제로 오늘날 교육기관 초, 중, 고, 대학 중에서 가장 큰 사기를 치고 있는 데는 그래도 저는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은 정말 저는 고등 사기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저분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하잖아요. 지금 법대가 많이 없어졌지만 공대를 나와도 로스쿨 준비를 하고 식품예약을 나와도 국어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결국 그거는 고등학교 들어도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좀 무겁고 암울한 얘기를 던졌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 얘기를 던지려고 한 게 그 반대편의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학교를 우리가 꼭 다녀야 할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은 아주 정당합니다. 그런 질문을 좀 더 여러분이 파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